사카모토는 이 음악을 평소 그가 일본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곳이라고 평가했던 NH509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음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이 영화판이 나오기 전에 연말에 일종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먼저 Playing the Piano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모여서 함께 그 스트리밍을 봤고 또 지금 사실 한국에서 이 피아노 실황, 연주 실황 영화가 잘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오퍼스도 그렇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센도 같은 작품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그가 혼자서 마지막 남긴 이 기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가닿는다는 것이 약간 더 뭉클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선곡을 다 해서 자신의 디스코그래피를 아우르는 한 20개의 곡을 이제 직접 편곡도 하고 선곡도 해서 2022년에 8일간 촬영을 한 작품인데요. 이 20개의 곡들의 셋리스트의 구성은 좀 어떻게 와닿으셨는지 궁금해요. 평소에도 한주님 굉장히 류이치 사카모토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고 셀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두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 하면 뭐 이런 곡, 류이치 사카모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영화에 쓰였던 이런 테마 이렇게 딱 그냥 납득이 되는 곡들의 나열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어,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의 의미로서 기록으로서 의미 있는 곡들을 선곡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듣는 사람들도 그리고 남기는 본인도 그냥 깨끗하게 연주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선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오퍼스에 담긴 셋 리스트 중에 평소에도 좀 유독 좋아하셨던 곡이나 자주 들으시는 곡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오퍼스 셀리스트 전곡을 제가 다 반복해서 듣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세 번째로 연주했던 안단타라는 곡은 제가 네. 원래 가장 좋아했던 트랙 중 하나였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감상을 하면서 오늘 그냥 라이브를 듣기 제일 좋았던 곡은 톰프라는 곡이었어요. 네.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시절의 곡이죠. 네. 네. 그 말씀 주신 톰프는 연주되는 순서, 타이밍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류이치 사카모토가 잠시 휴식을 선언하고 난 뒤에 나오잖아요. 그 순서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감흥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 셀리스트 적혀 있는 거 보면은 톰프 이전에 연주한 곡이 아쿠아인데 아쿠아라는 곡은 이제 또 그의 많은 대표곡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 전에 괴물이라는 영화에도 이제 엔딩 테마로 쓰였고, 근데 이제 그런 그 톰프는 이제 아쿠아랑 다르게 좀 위트 있는 곡인데 그런 대회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 셀리스트에서 가장 좀 이질적인 음악이어서 더 재미를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연주하는 중간중간에 연주자 본인이 살짝씩 미소를 띄었던 것 같아서 저까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을 만큼의 희미한 미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미소인지 단순히 이 몰입을 하다가 생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체력적으로 생기는 입꼬리의 떨림일 수도 있고 분간하기 힘든 그러나 분명히 어떤 감흥으로 전해져 오는
네, 미소라고 하고 싶습니다. 미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통포 얘기도 해주셨고 그 앞에 아쿠아 얘기도 해주셨는데 문득 듣다 보니 사실 이 오퍼스에는 영화 음악으로만 놓고 보면 류이치 사카모토의 첫 영화 음악이었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이 있고 또 아쿠아가 있음으로써 영화 음악으로서는 또 그의 마지막 유작이 된 괴물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한주님 영화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물도 최근에 찾아보신 거예요? 네, 괴물도 봤습니다. 괴물 속에 삽입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은 어떠던가요? 일단은 그 괴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샘플을 이제 고라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잘 탁월하게 갖다 쓴 느낌에 가까웠달까요?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랬고요. 아쿠아라는 곡은 이제 원래 괴물 개봉 전에 이미 많이 알려졌던 곡이잖아요. 이제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했냐면 네. 괴물에서의 아쿠아와 네.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떤 해석력도 빛을 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음악가를 활용하는 네,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어떤 한 작품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고라에다 히로카즈가 역으로 이제 본인이 감독이지만은 음악가로서의 류이치 사카모토의 자리를 굉장히 잘 내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한 어떤 동경심 그리고 존경심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고마움을 느꼈고요. 네. 영화 GV 자리여서 굉장히 이 영화를 애정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실리카겔 김한주님께 뭔가 너무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어쩜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김한주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류이치 사카모토가 걸어온 궤적 이를테면 이 사람은 드뷔시와 바흐를 너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가에서 밴드, 전자음악, 앞서서 테크노 이후에 앰비언트 음악 정말 다양한 궤적으로 확장해온 전례를 찾기가 힘든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비견하자면 사실은 김한주님도 클래식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밴드 음악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향이 있었을까 가늠해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필름클럽 같은 팟캐스트에서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해 주시거나 또 사카모토 책 북토크도 한번 함께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음악과의 인연을 종종 말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한주님께 류이치 사카모토는 좀 어떤 개인적인 영향을 준 인물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끄럽게도 이제 그 이분의 삶에 공감대를 많이 일방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공감대를 느낀 순간부터 좀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어느덧 제가 뭔가 그룹 사운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신디사이저 음악이 이제 저의 어떤 메인 포지션 중에 하나고 그렇다 보니 되게 나랑 비슷하네 가 이제 그걸 느낀 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을 막 엄청 성역화 해놓고 무슨 내 완벽한 롤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저는 좀 그냥 그가 남겨놓은 음악들을 그냥 조금 꼼꼼히 들어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가 이제 했던 뭐 활동들,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도 저렇게 뭐 입체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음악 외적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기는 한데, 여튼 이제 저한테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엄청 막 무슨 그 신앙이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냥 선배 같은 느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삶이 입체적이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정말 입체적인 궤적을 살아왔죠. 혹시 그 많은 모습들 중에 이제 환경운동가로서의 면모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특별히 좀 더 좋아하는 어떤 류이치 사카모토의 각도가 있다면 어떤 쪽이세요? 어, 환경운동을 한 류치 사카모토도 좋고, 근데 하나를 꼽자면은 이제 음악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작가들이랑 협업이라든지 그런데 좀 열중한 류치 사카모토의 모습이 굳이 한 포인트를 꼽자면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 음악적으로 표현을 잘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동시대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이제 그 다양한 작가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시야를 넓히고 같이 시야가 넓어지고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의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점에서 너무 먼저 잘 해와 주셨어서. 네. 근데 네. 환경운동가 하나를 꼽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충분히 꼽으려는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안단타란 곡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뭐 저의 체감입니다만 그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로서 좀 인상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어파이어라는 독일 영화가 지난해 개봉을 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페트롤트 감독이 내한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잠깐 또 이런 GV 행사에서 뵙고 음악 얘기를 하다가 그 영화에도 류이치 사카모토의 안단타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왜 썼는지 물었는데 마침 이 감독의 전작 중에 온디네라는 역시 너무나 훌륭한 영화에서 크리스티안 페트롤트 감독이 바흐의 디단조 협주곡 을 썼었어요. 근데 이 악장을 썼었는데 그것과 비견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바흐 다음으로 류이치 사카모토다. 그리고 그 바흐의 협주곡과 안단타가 음악적 구조에 있어서 협주곡과 그 앰비언트 음악이 마치 멀리 있는 거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너무나 비슷한 음악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혹시 한주님께는 안단타의 어떤 점이 유독 좀 좋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안단타가 이제 수록된 앨범 이제 어싱크 자체, 그 앨범 자체를 제가 엄청 좋아해서 발매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정주행해서 들었고, 그 이제 그 발매와 수반된 영화가 코다잖아요. 코다에서도 이제 안단타나 이런 곡들을 작곡하는 배경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다가 바흐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었죠. 그런 지점들을 저도 뭔가 좀 공감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안단타 같은 곡들에 더불어 안단타에서 사용되는 신디사이저의 소리들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리들이어가지고 그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에이싱크 공연 막 뉴욕에서 열리고 이럴 때 정말 가고 싶으셨겠어요. 예, 그 뉴욕 콘서트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객석에 또
막 앉아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앉아 있던 뮤지션들이 루이치 사카모토처럼 이제 엄청 시니어 거장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알카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제 비옥의 음악을 협업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알카도 이제 손님으로 왔었고 뭐 비옥도 있었고 워너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이제 프로듀서도 있었고 뭔가 좀 그 젊고 젊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적극적으로 초대되어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그런 점에서도 뭔가 나도 저 뉴욕 콘서트에 저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서 앉아서 그 금수랑 공연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네. 이 뉴욕에서의 인연이 또 뭉게뭉게 이어져서 이 오퍼스는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MTV 스타일을 떠올렸을 때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작업한 인물로는 비욘세, 저스틴 팀브레이크 이런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빌 커스테인 촬영 감독이 이 오퍼스를 촬영을 했고 그가 앞서서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준 현란한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비주얼의 영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유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영화로 만났으니만큼 그 영화의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작품에서 특히 조명이 마치 하루의 해가 떠올랐다가 지는 것처럼 무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 그 빛이 굉장히 세심하게 쓰였고 객석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대를 빛으로 또 루이치 사카모토의 육체성 그 자체로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공들인 작품입니다. 어떤 음악과 시각적인 요소가 맞물리는 지점에 있어서는 좀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 있으실까요? 인상 깊게 본 장면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가 앉아 있고 피아노가 쭉 길게 보이는 앵글인데 이제 빛과 어둠이 굉장히 절묘하게 조정이 돼 있어서 루이치 사카모토 머리 위에 그 밝은 달 혹은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앵글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주변은 다 어둡게 되어 있고 그 빛나는 부분들만 굉장히 빛나게 보이는 앵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앵글이 나오는 대목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 저는 그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피아노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으로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부피도 그렇고 뭐 색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배려하고 이용한 촬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화가 흑백이라는 점은 마음에 드셨어요? 네. 어쩜 이제 피아노를 배려했다라는 점에는 그 피아노에 새긴 흑과 백의 옷을 이 영화가 입었다는 점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길게 보자면은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사람의 어떤 그림자가 피아노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루이치 사카모토는 본인의 그림자처럼 계속 피아노와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물론 피아노만 연주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의 음악의 시작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끝에 가까운 지점도 피아노로서 마무리를 하는 되게 일체화된 악기 중에 그와 일체화된 악기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어둠에 파묻혔을 때 더더욱 이 피아노와 루이치 사카모토가 하나의 몸 혹은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의 그림자로서 피아노가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어떤 클로즈업에서는 그의 손과 건반이 마치 하나의 신체 기관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빛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부각되어 사용된 작품은 대개 그 무대에 있는 어떤 예술가를 찬미하는 빛이거나 마치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다운 빛을 내리쬐는 빛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의 빛은 오히려 류이치 사카모토의 완연한 병색이라던가 버석하고 주름진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 마침 그가 죽음으로 향해 갈 때가 딱 70에 접어든 무렵이어서 이 사람의 나이와 이제 정말 끝을 실감하는 병세가 숨김없이 담겨져 있는 작품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류이치 사카모토처럼 자기 작품으로서 이별하고 죽음을 알리는 행운을 가진 예술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 또 작업을 하시고 음악으로 뭔가를 표현하시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 작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 작업을 완수한 거잖아요. 몸을 움직이기에도 아주 힘들었을 시기에 8일 동안 쉬지 않고 연주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시도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그냥 좀 부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뿐만 아니라 말년까지 작업을 놓지 않고 이제 사망한 다양한 이제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도 이제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까지 그냥 뭐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일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곡을 쓰다가 끝까지 곡을 쓰다가 가든 뭐 공연을 하든 어쨌든 되게 황홀하게 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부러움이 컸네요. 그 언급해주신 것처럼 많은 음악가들의 어떤 소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데이빗 보이도 마지막 싱글에서 마치 죽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듯이 마무리를 하기도 했고, 뭐 레너드 번스타인도 마지막에 보스턴 필하모니카 말러 교향곡 7번을 연주하고 떠났고, 그런 식의 그 음악 역사에서의 몇몇 중요한 마지막 공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로비츠도 12년의 공백을 깨고 와서 죽기 2년 전에 마지막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궤적들과도 좀 겹쳐지는 연장선상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서둘러 하고요. 오늘 질문 주시는 분들께 준비된 포스터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슬쩍 봤는데 너무